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의 보유자 버터 인사하세요. 네,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모의 소유자 버터 서정우입니다. 하하하하. 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마차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흔히 가계신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됩니다. 가계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바로 가계대출이고요.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이 바로 판매신용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한 것이 바로 가계부채인데요. 한마디로 사채를 제외한 가계의 모든 빚이 바로 가계부채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게 수년 동안 급증했다고 합니다.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소비의 위축을 초래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는 큰 족쇄입니다. 아시다시피 역대 보수 정권들은 가계의 빚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소위 부채 주도 성장에 나섰는데요. 이것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금리 인상을 놓고 국무총리께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마침 한국일보에서 가계부채를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가계부채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마차님의 목소리가 또 좋지 않습니까? 마차님이 다시 한번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시사상식으로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죠. 가계부채는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계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이 가계대출이고, 신용카드 회사나 할부금융회사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이 판매신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외상이죠? 네. 외상. 이 둘을 합한 것이 바로 가계부채인데요. 한마디로 사채를 제외한 가계의 모든 빚이 바로 가계부채인 겁니다. 그렇네요. 은행이나 제2금융권 같은 각종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 이게 가계대출이고, 그 다음에 카드 끈 거, 할부로 물건 산 거, 그러니까 버터 말대로 외상이네요. 대출받은 거하고 외상을 합치니까 이게 가계부채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이거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828조 원. 이게 말이죠. 2007년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대략 10년 동안 국내에서 늘어난 가계 빚의 규모입니다.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말 665조 원이었던 가계 빚이 지난 2분기 말에 1,493조 원으로 124%나 폭증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혹독하게 부채 감축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인 거죠.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가계 빚 리스크가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악화, 미중 갈등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처럼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까지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경우에 그간 수면 아래 있던 가계빚 문제가 터져서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딱 10년 지났죠. 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 가계부채가 아주 급증을 했는데 무려 124% 폭증한 거잖아요.
124% 10년 만에 엄청난 건데요. 그러면 이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왔는데 대체적인 증가율이 한 8% 내외라고 합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럴 때는요, 대체적으로 한 8% 내외로 매년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던 것이요, 2015년, 2016년 이때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한참 때죠. 네. 2015, 16년 때는요, 무려 가계부채가요 전년 대비 11%였습니다. 정확하게 2015년에 10.9%,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1.6%가 증가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빚 증가한 이유 아시겠죠? 소위 말하는 부채 주도 성장인데요. 네. 특히 빚내서 부동산 대출. 빚내서 집 사라. 네. 그게 2015년, 16년에 광풍을 몰고 왔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들어와가지고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정부가 좀 통제를 했거든요.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2017년에 8%. 전년 대비, 그리고 2018년 올해죠. 올해 전반기까지가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대체적으로 8%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심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의 소득 증가율하고 뭔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GDP 증가율, 이거 우리가 경상 증가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년 대비 GDP가 몇 % 증가했냐. 경상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지난 10년 사이에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5% 정도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 5% 정도 GDP가 증가하고요.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실질 성장률을 고려해보면 2 내지 3%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득은 2 내지 3%가 늘어났고 경상소득은 한 5% 내외가 늘어났는데 가계부채는 평균적으로 8% 내외가 늘어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10% 내지 11%가 늘어났다. 매년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제 비교를 해봐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 비교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나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집계하는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가계빚 상승률이 얼마나 가파른지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이 43개국을 상대로 집계하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3분기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4%에서 95%로 증가해서 21%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것은요, 43개 국가 중에 5번째로 증가폭이 큰 건데요. 세계경제포럼은 과다부채 임계치를 75%로 제시를 했는데 한국은 이를 20%포인트나 웃도는 겁니다.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지난 10년 사이에 2008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인 총소득 아니겠습니까? 네. 이 중에서 부채의 비율이 몇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연간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에 우리가 한 74%였거든요. 네. 가령 1,000조 원을 벌어들었으면 이거 이제 74%면 740조 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21%포인트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라고요? 95%입니다. 95%, GDP의 95%면 연간 GDP에 거의 필적하는 거잖아요. 네. 95%니까. 네. 이 95%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GDP의 95%인데 그러니까 세계경제포럼이 과다부채의 임계치, 이 정도면 이거는 과다부채다라고 선을 그어놨어요. 그게 GDP의 75%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GDP의 몇 %라고요? 95%잖아요. 네. 그러니까 GDP의 75%가 세계경제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그 과다부채의 한계선인데 이 네. 한계선을 20%포인트나 초월했잖아요.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었잖아요. 지난 10년 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포인트나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왠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아까도 마차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선진국들은 전반적으로 이 가계부채를 줄여오는 추세인데 네. 대한민국은 이렇게 늘려왔다. 네. 이게 참 한심한 짓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선진국들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적극적인 부채 감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가계비세의 크기를 이제 줄였는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에 97%였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은 2008년에 97%였는데 이것을요, 10년 만에 얼마로 줄인지 아세요? 78%로 줄였습니다. 무려 19%포인트를 낮춘 거죠. 우리가 21%포인트 늘어나는 사이에 네. 미국은 19%포인트를 낮추었던 낮췄네요. 겁니다. 같은 기간에요. 스페인은 20%포인트를 낮추었어요. 엄청 낮췄죠. 우리가 늘어난 것만큼 스페인은 낮춘 겁니다. 그리고 덴마크도 10%포인트를 낮추었고요. 영국도 7%포인트를 낮추었습니다. 독일 6.6%포인트를 낮추었어요. 일본도 1.3%포인트를 낮추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은요. 가계부채의 비율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낮춰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주로 어떤 건가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가계빚이 폭증한 것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실상 빚을 권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정부가 건설 경기를 띄우려고 지속적으로 거래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주택 수요층을 자극을 했고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저금리 기조로 시중자금이 풍부해지면서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빚내서 집 사세요 하면서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얼마큼 낮췄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그 자금이 굉장히 풍부해졌잖아요. 이게 네. 유동성의 증가인데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경기에 과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집값에 폭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최경환이 생각납니다. 그 최경환이라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정책적 업보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막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강남 3구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마포구, 용산구, 뭐 서울 전역이 지금 다 부동산 광풍에 지금 휩쓸려 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가계빚 억제 정책 이게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대출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이도 이게 잘 먹히지가 않고 이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16년도에는 전년 대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11% 내외였잖아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한 8% 내외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여전히 높은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상 성장률이라든지 실질 성장률에 비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이죠. 이게 빚에 보조금을 대줘가지고 주택시장을 띄웠던 이런 과거의 잘못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거의 잘못이 경제 성장 혹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 대신에 이 부동산 집값만 나중에 올려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계빚만 양산해 놓는 이제 이런 초라한 자화상을 만들어냈다.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소위 말하는 그 가계빚 증가 정책, 부채 주도 성장론의 지금 민낯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가계빚이 폭증한 이유가 바로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빚을 권하는 정책, 아까 제가 말한 최경환이 때문에 생각나는데요. 소위 부채 주도 성장의 후유증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계부채 급증의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제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문제는 빚을 감당한 여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보다
42.6%포인트 급등한 185.9%를 기록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방금 마차께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갚아야 할 빚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가처분 소득이죠.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처분 가능 소득입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빚, 이게 바로 가계부채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말 금융위기가 있던 그 해에 보다 지금 한 43%포인트가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185.9, 186입니다. 자, 그럼 이 186%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국제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35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5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국가 35개 중에서 5번째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가 말이죠.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에 놓여 있죠. 왜냐하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투기하는 데로 몰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미국은 금리가 높고 우리가 금리가 더 낮아지면 우리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가 바깥으로 유출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더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맞춰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가계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있고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빚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가계빚.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86%나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요 35개 국가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이 가계부채의 비율,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을 조만간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가계빚을 제일 많이 빌리고 있는 곳이 40대거든요. 40대 중반, 특히 또 50대 이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면서도 가계빚을 많이 빌렸고 네. 또 집 사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그러죠. 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빌렸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에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폭탄이 큰일이 돼서 오는 폭탄이 거죠. 터지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경제의 비관론이 팽배해지면 그때 문제가 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중국 리스크가 커질 걸로 예상되는 내년에 가계분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차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가 네. 아주 튼튼하게 잘 굴러가면 뭐 빚이 좀 있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벌어서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갚을 능력이 있고 또 네. 최소한 이자는 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비관적으로 바뀌면 경제가 불황이 오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특히 또 서민이나 중산층의 실질 소득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네. 그런데 내년에 이제 중국발 만약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중국 리스크잖아요. 네. 그러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럼 성장률이 올해는 한 2.9%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성장률이 만약에 더 줄어든다라든지 하면 그러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오고 이것이 가계부채 위기하고 맞물리게 되면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평가를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지금 2.9%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투자 아니겠습니까? 특히 설비 투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내년도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징조인데 지금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지금 당장 2분기 설비 투자가 전분기에 비해서 한 5% 내지 6%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투자 지표가 지금 좀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대내외 악재가 겹쳐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뭐 2%대 초반, 뭐 중반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고용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가계 빚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아주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가계부채는 또 충분히 관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가계대출의 궁극적인 감소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금리가 불리하지만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양상까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금리가 인상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궁극적인 해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저희는 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지인들에게 청취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계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